어느 날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한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하셨습니다. 18년 전에 아들 전세금 도와줬는데 그게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과거의 선의가 어떻게 현재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다시 확인했습니다. 가족 간에 오간 돈, 그게 생활비인지 선물인지 투자 자금인지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눈은 놀랍도록 날카롭습니다. 그저 아들 명의로 적금을 들어놨을 뿐인데 그게 증여라고요? 딸이 대신 쿠팡에서 사준 가구, 그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단순한 계좌이체 하나가 몇 년 뒤 수억 원의 세금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 중에 자녀한테 생활비 좀 보내줬을 뿐인데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나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이나 재산을 주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이건 단 한 푼이라도 무조건 세금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무상으로 주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가족 간에는 당연히 부양 의무가 있지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학비나 결혼 준비비, 생활비를 도와주는 건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부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법상도 비과세,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십억 원을 주고받지 않는 한 일상적인 가족 간 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바로 계좌 추적을 하거나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이건 기준을 벗어났을 때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집을 사주거나 갑자기 큰 금액이 이동하면 국세청은 그 흐름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세법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실 때도 되도록 최근 자료를 보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불안정하고 부동산이나 투자 정보가 넘치는 시기엔 잘못된 정보 하나 때문에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세무 상담을 하면서 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생활비나 용돈을 자녀에게 얼마나 줘도 괜찮은가요?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자녀가 결혼을 늦게 하고 취업도 불안정한 시대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돕고 싶어 하시죠. 하지만 그 도와주는 돈이 어느 순간 세금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생활비나 용돈에는 정해진 금액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많이 줘도 문제가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부모님의 경제 규모에 따라 적정 수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전 재산이 10억 원이신 분과 100억 또는 1000억 원이신 분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용돈의 금액은 자연스럽게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활비나 용돈으로 준 돈은 반드시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자녀가 실제로 생활비로 500만 원 정도를 쓰는데 부모가 한 번에 2천만 원을 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남는 1,500만 원이 생기잖아요. 이 돈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자녀 명의로 자동차를 사거나 예금이 늘어난다든가 집을 마련하게 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편법 증여다. 즉,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줬지만 실제론 자산 형성을 위한 돈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런 부분을 추적해서 소명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 돈 어디에 썼는지 증빙하라. 는 거죠. 혹시라도 대비가 안 돼 있으면 몇 년치 용돈이 도리어 과세 플러스 가산세까지 포함한 큰 세금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줄 때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돈을 받는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때에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가 대기업에 다니고 연봉이 1억 5천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매달 300에서 500만 원씩 생활비를 따로 보내주신다고 해보세요. 이건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죠.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된 성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이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보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경제력이 없어서 자녀 학비를 대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에게 학비를 대신 보내줄 수도 있어요. 이건 사회적으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부득이한 부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이미 충분한 소득이 있고 유학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할아버지가 유학비로 수천만 원씩 송금한다면 이건 분명히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요즘 2025년 세무 기준에서는 수익자 자녀의 소득 수준과 부모, 조부모의 경제 사정까지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는 추세예요.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원칙이 바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라는 겁니다. 사회 통념이라는 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너도 그렇고 다른 집들도 비슷하게 하는 정도. 이 범위예요. 예를 들어 중학생 자녀에게 한 달에 10에서 30만 원 정도 용돈을 주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애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상으로 1,000만 원 줄게 하는 건 아무리 마음은 이해해도 사회 통념의 수준을 벗어난 과한 지원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과한 금액은 결국 증여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물론 실제로 일반 가정에서 자녀에게 학비, 용돈 정도 주는 것으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다만 편법 증여로 보일 만한 금액이나 방식으로 자산을 이전하면 세무서에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으로 많이 질문 주시는 게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남편이 받은 월급을 전부 아내 통장으로 이체했다면 이건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건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부부간의 통장 이체나 생활비 사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요즘은 남편이 월급을 받고 아내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뒤 그 돈으로 가족 생활비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걸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남편이 월급을 아내에게 이체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증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 간주되기 때문이에요. 가족의 생활비, 자녀 학비, 치료비, 경조사비 등은 부부 중 누가 지출했든 결국 같은 가정 내에서 일어난 공동 지출이기 때문에 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법에서는 부부 간의 증여 공제 한도도 10년간 6억 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안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자금 이동은 국세청이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매달 2천만 원씩 아내에게 송금했는데 생활비 등으로는 매달 1,000만 원만 쓰고 나머지 1,000만 원이 매달 쌓였다고 해보세요. 5년이 지나면 5에서 6억 원이 모이겠죠? 그리고 그 돈으로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샀다고 하면 이건 국세청 입장에선 명확하게 남편 아내로의 증여로 봅니다. 즉 생활비로 다 썼다면 문제 없지만 남은 돈을 모아서 아내 명의로 자산을 취득했다면 그건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샀다면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왜냐하면 월급을 벌어온 사람 즉 자산의 원천이 남편이니까 자신의 명의로 사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런 사례가 실제 세무조사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생활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큰 자산으로 바뀌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냥 부부끼리 돈 보낸 거예요. 라고 말해도 국세청은 그 돈으로 뭐 했는지를 본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1,000만 원 이상 계좌이체하면 바로 국세청에 신고된다. 는 얘기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금 1,000만 원 이상 거래나 해외 송금, 수상한 금융 흐름 등은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됩니다. FIU는 국세청과는 다른 기관이지만 정보는 연동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국세청에서도 해당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넘는다고 무조건 세무조사 들어간다는 말은 오해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고액 이체나 용처가 불분명한 자금 이동은 실제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생활비든 용돈이든 자산이든 어디서 온 돈인지 어디에 썼는지를 분명히 해두는 게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요즘은 추어탕집 같은 식당들도 거의 대부분 신용카드 결제를 받고 있어서 과거처럼 현금이 막 쌓이는 경우는 드물어요. 물론 여전히 어느 정도의 현금 입금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매달 300만 원, 500만 원 정도 현금이 통장에 입금된다면 이건 국세청 입장에서도 자주 보는 수준의 흐름입니다. 이런 경우 일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현금 입금은 따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도 이미 알고 있어요. 사업체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현금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돈이 통장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탈세라고 단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이런 입금 내역은 세무조사 시점에 이미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했다고 해서 국세청이 바로 조사를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국세청은 개인의 금융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 때나 임의로 계좌를 열어보는 게 불가능해요. 계좌 거래 내역을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경우는 딱 3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사업자에 대한 정기 또는 특별 세무조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당연히 그 거래 내역, 현금 입출금 등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둘째,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개인이 최근 5년간 벌어들인 소득보다 자산이 급격히 늘어난 경우 예를 들어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그 돈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국세청은 그 돈 어디서 났나? 하고 계좌를 추적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일반 급여 생활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셋째, 상속세 세무조사입니다.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그분 명의의 계좌를 최근 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합니다. 그동안 어떤 돈이 오고 갔는지, 생전에 어떤 증여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상속세 조사는 가족 간에도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어서 특히 자녀분들이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반적인 계좌이체나 입출금만으로는 국세청이 함부로 계좌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계좌를 열어보는 건 반드시 세무조사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상급기관의 승인까지 받아야 가능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계좌로 돈 오갔다고 무조건 조사 나온다. 는 얘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하지만 내 소득보다 자산이 너무 많다든가 설명하기 어려운 거래가 많아졌을 때는 언제든지 확인 요청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습관이 가장 좋은 대비책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경우 사업자 세무조사, 자금 출처 조사, 상속세 조사 이외에는 개인의 계좌를 국세청이 열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은 사실상 0.00%에 가깝다고 보셔도 됩니다. 누가 세무조사를 받느냐? 일반적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이거나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이 반복될 때 또는 고액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4천만 원 정도인 분이 시세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국세청이 이 돈 어디서 났지? 하고 조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계좌이체로 거래를 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현금 거래입니다. 요즘처럼 자금 흐름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시대에는 계좌이체가 가장 안전하고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계좌이체 하실 때는 무슨 돈인지를 계좌 내역에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빌린 돈을 갚을 때는 차용금 변제, 부모님께서 돈을 대신 보내달라고 해서 입금한 경우는 대리송금, 부모님 대신 쿠팡이나 온라인에서 가전이나 가구를 자녀가 대신 결제한 경우는 대리구매, 이런 식으로 계좌 이체 시 메모란에 간단하게 기재해두면 혹시라도 나중에 세무조사가 들어오게 될 경우 그 자리에서 깔끔하게 소명,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부모님들이 인터넷 쇼핑이나 앱 결제를 어려워하셔서 자녀가 대신 물건을 사주는 경우도 많죠. 이런 거래가 몇 번 쌓이면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메모, 증빙자료 혹은 간단한 문자나 캡처 화면이라도 보관해 두는 것, 그게 바로 미리 하는 절세입니다. 국세청이 가족 간 거래를 무조건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수십억 원의 거래라도 그 명목과 흐름이 명확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거래의 목적을 정확히 적고 증빙 자료를 갖춰두는 것. 예를 들어 증여를 하셨다면 증여세 신고를 정식으로 하셔야 하고 돈을 빌려주신 거라면 차용증 돈을 빌렸다는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그 목적만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설령 세무조사가 들어와도 소명만 잘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국세청이 개인의 계좌이체 내역을 무작정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될 때에만, 그것도 상급기관의 승인 아래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일상적인 가족 간 계좌 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따로 조사에 들어가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특히 상속세나 증여세 관련해서는 시효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는 통상 10년, 일반 세무조사 대상은 보통 7년, 그리고 자금 출처 조사는 보통 3에서 4년 이내의 거래만을 확인합니다. 즉,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조사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에 상담하신 한 사모님께서 아들 전세자금으로 5억 원을 보내줬는데 유튜브에서 세무조사 나온다고 해서 걱정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쯤 보내셨냐고 여쭤봤더니 18년 전이었다고 하셨어요. 18년 전이라면 증여세 부과 시효 15년도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도 더 이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세무조사 대상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잊으셔도 됩니다. 괜히 유튜브 영상 보시고 겁먹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참고로 살인죄조차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듯이 세금도 시효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바로 자녀 명의로 적금 들거나 주식 투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설령 돈은 부모가 냈더라도 자녀 명의로 자산을 형성한 것이라면 세법상 증여로 간주됩니다. 최근 개정된 세법 2025년 기준에서는 명의를 빌리는 행위, 즉 차명 계좌 활용도 증여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 앞으로 적금 하나 들어뒀어요 라고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 명의로 자산을 운용하실 땐 반드시 증여세 신고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담부 증여, 계획 증여 방식 등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자산 이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나 가상화폐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놓고 부모님이 직접 운용하면서 수익을 내는 방식인데요. 이게 그냥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 명의로 투자할 때 차용증을 써서 빌려줬다고 처리하시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용증이라는 건 경제적 능력, 특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과연 그 돈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변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차용증을 써도 국세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차용증을 내밀면 가짜 차용증으로 증여를 가장했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게다가 부모님이 자녀 명의 계좌를 대신 운용하고 거기서 수익이 났다고 해도 국세청은 그 수익을 실제로 투자한 사람, 즉 부모님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실질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한 사람이 부모님이기 때문이죠. 이걸 차명 투자, 명예 빌리기라고 하는데 명백한 증여세 회피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냐고요? 정답은 사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자녀 명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후 그 계좌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합법적인 자산 이전이고, 이후 주식이 오르거나 ETF나 해외 주식, 심지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그 가치 증가분은 자녀 소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하고 신고한 뒤 그 돈으로 자녀 계좌에서 해외 ETF에 투자했다면 ETF 수익은 자녀의 것이 되고 부모는 별도의 세금 문제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 신고도 없이 잠깐 이름만 빌릴게 라고 생각하고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 나중에 자녀에게 귀속된 것처럼 처리하면 세무조사 시 증여세 회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25세 된 자녀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서 직접 투자하고 갚을 수 있는 경제 능력이 있다면 그건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미성년자, 즉 초등학생, 중학생에게는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사전 증여를 통해 투명하게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 수익이 생겨도 떳떳하게 자녀의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이 손주나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형태로 투자를 하려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투자하라고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자산을 운용한다면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국세청은 그걸 빌려준 것이 아닌 변칙증여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하시고 증여세를 신고하신 후 자녀 명의로 투자를 시작하는 것. 둘째, 절대 명의를 빌려서 차명 투자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면 세무적으로도 안전하고 자녀에게도 당당하게 자산을 이전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무 시스템이 정교해진 2025년에는 형식적인 차용증이나 명의만 빌린 방식은 모두 들통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돈이 아니라 선물 줘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 역시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을 때, 결혼을 앞두고 혼수용품을 마련해 줄 때, 이런 경우는 가족 간의 축하의 의미로 선물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죠. 노트북, 컴퓨터, 적당한 가격의 가전제품 등을 선물로 주는 건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선물의 규모와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 졸업했다고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준다든가, 자격증에 합격했다고 1억 원짜리 미술품을 선물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단순한 축하 선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자산 이전, 즉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고가 자산을 이전할 경우 정말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선물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혼 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등을 300만 원, 1000만 원 선에서 맞춰주는 건 괜찮습니다. 가전제품 전체를 합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는 통상적인 혼수 범위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1억 원짜리 TV, 고급 외제차, 금부치, 고가 보석, 미술품 등 고가품을 혼수 명목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사회통념을 벗어난 변칙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축하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라는 선의와 관계없이 세무당국은 받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얼마짜리 자산을 받았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선물이라도 사회통념을 벗어난 고가 자산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가 자산에 대한 전자거래 내역이 모두 기록되고 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 모든 흐름이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언젠가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미리 증여세를 신고하고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